이번 시간에는 전기가야사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야사를 한 번에 다 요약을 못하고 몇 번에 나눠서 요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가야사를 하는 이유는 원래 김해 대성동 고분군 시리즈를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게 3세기 후반에 축조됩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 김해 대성동 고분군의 북방식 유물이 3세기 후반에 나오는 거죠. 원래는 그 이전부터 있던 고분군입니다. 그래서 요 고분군 시리즈를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앞에 부분에 대한 요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전기 가야를 요약을 하고 후기 가야가 시작되는 이 김해 대성동군 시리즈를 하기 위해서 앞에 전기 가야를 요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해 대성동군 시리즈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건 그 3세기 후반 김해 대성동고분군의 이전과 전혀 다른 북방 유목민족의 유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야사를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눌 때 3세기 중반을 경계로 앞을 전기, 뒤를 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기 시작하는 3세기 후반 김해 대성동 고분에 묻힌 사람들이 명단을 작성하는 거예요. 누가 묻혔고 누가 묻혔고 누가 묻혔고 이야기를 작성한 겁니다. 그 김해 대성동 고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학설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건 뭡니까? 거기에 묻힌 사람이 누구인지 지위와 신분을 이름을 딱딱 대는 거,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택할 겁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그 연구의 사전 단계로 앞에 제 동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니까 그 요약을 해볼까 합니다. 김해 대성동 그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보면 여기 있습니다. 경상남도 낙동강변에 있어요. 낙동강변에 있는데 김해 대성동 고분군만 3세기 후반에 유물이 돌발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부산 김해 지역 전체 고분군의 유물의 대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녹화는 다음 5개 단계로 순서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이걸 할 필요가 있는가 싶지만 한번 넣기로 했습니다. 역사 상식, 이거는 2가지를 넣고, 그 다음에 가야사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시대 구분법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댓글에서 받은 질문 중에서 신라 초기 세대에 대한 질문들 중에서 2개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1대 혁거세 거서관부터 5대 파사 이사금까지만 이번 녹화에서 읽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연습 문제를 저 재미로 한번 넣어봤어요. 여러분의 굉장히 큰 즐거움을 줄 거라고 봅니다. 자, 역사상식 2개인데 첫 번째가 사람들이 궁금한 겁니다. 한국 지도와 중국 지도를 놓고 보면은 지명이 겹칩니다. 단순히 지명이 겹치는 게 아니고 방위도 겹쳐요. 동서남북에 보면은 어느 지명의 동쪽에 뭐가 있고 서쪽에 뭐가 있고 겹칩니다. 왜 겹치는가에 관한 이야기. 2번째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야와 임나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 차이에 관한 겁니다. 이 2가지를 한번 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한국과 중국의 지명이 겹칩니까? 이유인데 이거 다 알 텐데 혹시나 해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 통일리 신라기인 8세기 중반 신라 경도왕 때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신라에서 이른바 한화 정책을 수행합니다. 한화 정책이라는 건 중국화 정책인데 중앙정부에 있는 모든 조직, 관부, 관직, 임명, 그 다음에 행정구역, 편제, 지명 등을 중국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느냐? 지명 같은 것은 중국 지도를 놓고 우리나라 지도 양쪽을 놓고 중국 지도의 지명을 참조해서 우리나라 지명을 한자로 바꾸는 겁니다. 한자로 중국 지명을 참조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양쪽 중국과 한국의 지명을 비교해보면 당시 이 통일신라 시대 관리들이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고유 지명을 중국 지도를 보고
바꿔놨는가, 써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지명이 겹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예의도 있어요. 제가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중국에 전주가 있어요. 중국 남부에. 우리나라 전주, 전라북도 전주하고 한자가 똑같습니다. 한자만 똑같은 게 아니고 거기 주변에 있는 산 이름까지 다 똑같아요. 벌판 이름까지. 그 이유는 후백제가 멸망한 후에 후백제가 멸망하고 고려로 통합하는 과정이 아무리 평화적이었다고 하나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평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후백제 멸망 후 후백제인들이 대거 중국 남부로 피신을 하게 돼요.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남부에 전주라는 도시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민자에 성립하는 거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야와 임나는 어떻게 들립니까? 어떻게 같습니까? 네. 자, 1. 가야와 임나의 관계는 대한민국과 서울의 관계 같아요. 대한민국과 서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서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마찬가지로 임나가 가야 소국주 중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듯이 임나가 가야를 대표해요. 임나가야사를 잠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1세기 말에 구주를 정복해요. 그리고 2세기 초에 야마대국을 건국합니다. 그래서 숭신천왕이 그 야마대국의 건국자인데 숭신 원년이 서기 100년입니다. 그리고 3세기 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나가야를 포함해서 가야 소국들이 모두 멸망해요.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사만백제에게 멸망합니다. 사만백제가 뭡니까? 목지국이에요. 목지국은 뭡니까?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보면 비류가 미추홀에 세운 나라예요. 그래 처음에는 미추국이라고 불렸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추국보다 발음하기가 좋은 목지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목지국의 건국연도가 바로 백제 건국연도입니다. 그럼 목지국은 언제 멸망합니까? 7세기 말에 나당연합군에게 멸망해요. 그럼 백제는 뭡니까? 목지국의 국명이 백제인 겁니다. 일백백제 백제가 바로 목지국의 국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망해가지고 사만의 변진안에 편제가 돼요. 그러면서 국명을 더 바꿉니다. 그 다음에 5번. 그 어떻게 되냐? 3세기 중반 임나에 북방에서 새로운 지배층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정복하고 임나를 중심으로 변진한 10국을 정복하는데 주로 변하는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임나 10국 뭐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삼국사에 보면 구체적으로 언제 북방에서 지배층이 내려왔으며 왜 내려왔고 누가 내려와서 와서 무엇을 했으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복전쟁을 하고 어떻게 국가를 건국했는가 아주 상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국사기만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나 10국을 정복하고 사만백제의 통치에서 빠져나와요. 그 다음 6번째 2, 4세기에 임나가 일본 열도를 통치하다 보니까 저는 이걸 제1차 한일해상교육권 또는 가야교육권이라고하는데 신라분기가 임나를 외로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분기에 신라가 괜히 미워서 임나를 외로 기록한 게 아니고 외로 기록할 만한 충분히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임나가 일본 열도를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통치했느냐 간접적으로 통치했느냐 이렇게 따지면 이제 복잡합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일본 열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정치력을 임나가 행사했어요. 그래서 신라분기가 임나가야를 외로 기록하게 됩니다. 7번 5세기 초 언제입니까? 서기 400년과 407년이에요. 영락 10년과 영락 17년이다. 고구려군은 공격으로 변진한 사역 해체됩니다. 마한사유는 언제 해체됩니까? 마한사유는 396년 고구려 광개토왕의 잔국토벌로 해체돼요. 그 다음에 변진한 사유는 400년과 407년 두 차례에 걸친 고구려 공격으로 해체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야 소국들이 재건국돼요. 임나가 해체되는 거죠. 재건국됐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남가야가 금관가야 또는 수로왕가야라고 하는데 407년에 좌지왕에 의해서 재건국됩니다. 다 해체되니까 이제 임나는 약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신라가 6세기 중반에 임나를 멸망시켜요. 임나를 멸망시키고 어떻게 하냐 그 주민들을 중원경 지역으로 가항계이주 시킵니다. 중원경이 어디입니까? 지금 충북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항계이주 시키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금관가야인들, 남가야인들은 대우를 받았어요. 여기는 강제 이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나가야 말고 또 어느 가야를 이주시켰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바닷가 사람은 내륙에서 힘을 못 써요. 내륙 사람은 바닷가에 힘을 못 쓰고, 그래서 임나가야가 신라를 괴롭혔기 때문에 자기들은 임나가야 바닷가 사람을 내륙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세력을 이제 약화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임나가야인들이 이 중원경 충북 지역으로 이주한 결과 충남 지역은 백제문화권이고 충북 지역은 가야문화권입니다. 충북은 백제문화권이고 가야문화권이에요. 마지막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후삼국시대에 임나 후손들이 처음에는 양길, 다음에는 궁예, 그 다음에는 왕건을 옹립하여 고려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고려 건국이 임나가야사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야와 임나의 차이예요. 대한민국사를 연구한다면 도시 하나를 연구한다면 어디를 연구해야 됐습니까? 대한민국사를 연구하는데 도시 하나를 연구한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입니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사를 연구하려면 어디를 연구해야 됩니까? 당연히 임나입니다. 지금의 부산, 울산이에요. 임나사를 연구하는 것이 곧 가야사를 연구하는 최적인 되는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그 임남이 어디입니까? 부산에서 울산까지 판도입니다. 임나 중에서 부산 지역 지명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근데 관계토항 비문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임나가라 종발성, 여기가 현재 어디로 비정되고 있냐면 부산시 초읍동입니다. 그 다음에 진경대사 탑비의 임나왕족 초발성지, 여기 초발도 마찬가지로 부산시 초읍동으로 비정되고 있습니다. 일본석에 나와 있는 임나사현 중에 모라는 부산시 모라동, 사타는 부산시 대저동 사덕적입니다. 그 다음에 신찬성시록에 임나가야 다당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는 부산시 다대포가 아닌가. 그 다음에 임나를 또 미만하라고 하는데 현재 부산시 동래구 미남, 뭐 이런 정도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지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가야사 시대 구분인데 가야사를 나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3기로 나누는 방법과 2기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3기로 나누는 방법은 어떻게 나누냐? 1세기 중반에서 3세기 초반까지, 즉 삼국사기에 가야가 있는 시대예요. 삼국사에 신라본 가야가 나오는 시대의 전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끝나냐면 3세기 초반에 삼한백제에 통합되어서 종결돼요. 대표적인 유물이 칠지도입니다. 그 다음 중기가 시작되는데 중기는 3세기 초에서 5세기 초반까지예요. 이 시기는 우리가 삼국사기에 가야가 없는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후한서와 삼국지에 나오는 변질한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중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광개토항 전쟁으로 종결됩니다. 그리고 광개토항 비문이 이 시기를 대표는 이제 시기 종결을 상징하는 유물이 됩니다. 어떤 분이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북방계 유물 출연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상당히 이름 있는 분입니다. 4세기 가야사 문헌사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발굴이다. 무슨 뜻이냐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4세기는 가야가 없습니다. 반면에 대성동 고분군의 북방계 유물은 주로 4세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가야가 안 나오니까 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가야는 대부분 기록이 김해가야 기록입니다. 그래서 안 나오니까 김해 대성동 고분군을 보고 가야사의 공백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삼국사기에 안 나옵니까? 삼국사기에 가야 기록을 봐가지고는 가야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삼국사기에 임나 기록을 봐야 가야 기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삼국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후기는 5세기 초반에서 6세기 중반까지예요. 삼국사기에 다시 가야 나타난 시대입니다. 어떻게 종결됩니까? 신라에 통합되어 종결되고 이 시기를 종결을 대표하는 유물이 진흥왕 순수비가 되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2기로 나누는 법입니다. 고고학에서는 가야사를 대부분 이렇게 2기로 나눕니다.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전기는 1세기 중반 신라 제4대 타라이 사건부터 3세기 중반
제11대 조분 이사금까지입니다. 왜 탈의 이사금부터냐면 탈의 이사금 때 신라가 가야를 최초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1세기 중반이에요. 실제로 가야 건국도 1세기 중반입니다. 그래서 11대 조분 이사금 때까지가, 그러니까 아직 이 유목민족 유물이, 돌발적인 유물이 나타나기 전까지예요. 이때가 정기가야. 그 다음에 이제 후기가야는 3세기 후반부터 6세기 중반까지입니다. 중반까지로 신라 제12대 처음의 이사금부터 제24대 진호왕까지예요. 이때를 후기가야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이유가 3세기 중후반부터 부산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전 농경 문화와 전혀 다른 유목 문화가 등장합니다. 유목민족 국가가 이때 건국이 돼요. 그래서 3세기 중후반에 건국이 돼가지고 3세기 후반부터는 이전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북방민족 유물이 출토됩니다. 이게 바로 후기가야 건국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많이 쓰는 게 전기와 후기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겁니다. 신라 초기사에 대해서 댓글에 몇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 중에 2가지 질문을 뽑아왔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라분기 박격께서 첫 페이지에 이루와 쭉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라는 한반도 중남부로 내려오지 않았다. 어디에 신라가 남아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이거 혹시 추정이 아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요약하면은 삼국사기에 신라가 건국 후 남아했다는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라분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남아했는가를 기록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신라분기에 남아있다는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물론 우리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는 없죠. 그건 이제 오히려 신뢰성이 없는 얘기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어디를 통해서 왜 남아있는가, 그것을 기록해야 하는 거죠. 삼국사의 신라분기 초기 보면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삼국사의 신라분기에 경주가 항구였다는 기록이 어느 왕 몇 년에 실려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요약하면 삼국사기에서 경주가 초기에 항구였다는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신라분기 앞으로 원문을 쓰는데 파란색으로 글자를 바꿔놓은 거, 그게 신라의 경주가 항구였다는 것과 관련된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푸른색으로 딱 보이면 바로 그게 관련 기록입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을 쓰세요. 경주가 항구였는가? 경주 남쪽이 항구였는가? 자, 여러분 이제 좀 더 기본적인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산이 큽니까? 경주가 큽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보죠. 부산은 인구가 300만이 넘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고, 경주는 인구가 30만도 안 되는 경상북도의 중소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산이 클까 경주가 클까 이걸 물어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삼국시대는 달랐어요. 삼국시대는 지금의 경주 주변에 왕권과 관련된 유물이 조금이라도 발굴되는 것은 다 경주였어요. 경주가 뭡니까? 금성이에요. 세성. 그래서 삼국시대 당시 경주는 면적이 지금 경주의 적어도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인구도 당시는 부산과 비슷했을 걸 봐요.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부산과 경주가 비슷한 규모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지금이니까 차이가 나지. 그래서 경주가 항구입니까? 경주 남쪽이 항구입니까?는 사실은 같은 질문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동일한 질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전 그 녹화에서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1세기 중반에 석탈해가 올라올 때 그 당시 낙동강 지역의 그림을 그렸는데, 물론 이제 저도 추정으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이런 그림 처음 보셨을 거예요. 목출도 위치는 실제는 저거 작을 겁니다. 제가 이제 과장해서 그랬어요. 목출도 딱 한 번 나오죠. 왜 저 그림 그리기가 어려운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해바다 지도를 그리기 어려운 이유.
1세기부터 5세기까지 500년 동안의 시간의 변화에 맞추어 지도를 그려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넓은 바다였는데 5세기 중반에는 완전히 바다가 메워져 표현이 됩니다. 그걸 단계적으로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즉 제가 써봤어요. 1세기 중반에는 큰 바다였고 가야가 건국되고 석타가 서서 부르였습니다. 이때요. 그 다음에 2세기 중반도 상당히 큰 바다였는데 이때 가야 신라 협력기가 시작되고 3세기 중반에는 좀 중간 정도 바다,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바다가 다도 메워지고 4세기 중반에는 이제 작은 바다 더 메워졌어요. 그 다음에 5세기 중반에는 다 메워졌습니다. 그래서 김해바다의 지도를 그려라 하면은 어느 시기인지 시기에 맞게 그려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현재 제 지도 말고 지도를 그린 분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러면 정설이 뭡니까? 그건 앞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1세기 중반, 2세기 중반, 3세기 중반, 4세기 중반, 5세기 중반까지의 김해바다 지도를 그리실 때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 맞춰 그려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삼국사기 신라번기 초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1대 혁헌의 거사관부터 5대 파사기 사관까지 이번 시간에 하고 6대 지마의 사관부터는 다음에 다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보면은 주로 신라 남하에 관한 이해가 되고 두 번 중후반에는 이제 경주항에 관한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푸른색은 경주항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1대 5대는 신라 남하가 주로 중점이 됩니다. 다음 녹화에서는 이제 경주항이 아마 중점이 될 거예요. 자, 혁헌의 거서관을 보겠습니다. 이제 원문하고 번역문이 있는데 번역문에서 뭐 이걸 다 하진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놓아뒀어요. 나머지는 다 제가 이제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가 아니다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 건국이 전한, 효선제, 오봉, 원년, 갑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BC 57년입니다. 그럼 신라 건국년도 BC 57년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합니까? 저는 정확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신라의 전신인 동호제국이 멸망 후 한 20년 지나는 데입니다. 한 국가가 멸망하고 새로운 국가가 건국하는데 한 세대 걸려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뭐 발해가 건국된다든가. 그래서 신라가 BC 57년도에 건국됐다는 얘기는 약 한 세대 전에 신라의 전신이던 국가가 멸망했어요. BC 77년 정도에 실제로 동호제국 오한족이 흉노족과 대결하다가 마지막으로 국가가 망해요. 그래서 20년 후쯤 되는데 저는 거의 정확하다고 봅니다. 연도가 정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유민들이 산골에 분산되어 살고 있다 6마리 있는데 자, 이 조선이라고 나오면은 우리가 궁금해요. 왜 궁금하느냐? 요하유역에 있던 유만조선이냐, 대동강유역에 있던 준왕조선이냐, 어느 쪽이냐 이겁니다. 예. 근데 다행히 삼국사기는 대동강유역에 있던 준왕조선은 마한이라고 별도로 호칭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신라가 본 조선 유민들, 산골에 분산되어 살던 조선 유민들은 요하유역에서 온 유만조선 유민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과연 이 서울 부근에 한강 중상류에 조선 유민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살고 있었느냐?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령성에서 그 압록강을 건너서 한반도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동강을 해서 한반도로 퍼져나가려면 반드시 한강유역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 유민들, 고조선 유민들이 몰려오면은 한강유역을 반드시 거치게 되고 그 한강유역에 있었을 때 모습을 신라가 만나서 신라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서관을 진안에서는 왕이라 하겠다. 근데 이게 거서칸입니다. 이게 왕이에요. 거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한족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거수, 가사, 거세 전부 그런 말이에요. 가는 뭡니까? 가는 역시 북방계에서 왕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석한이라는 얘기는 왕 중의 왕,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혁거세는 뭡니까? 밝을 혁자 쓰는 게 저게 밝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왜 박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연다. 그래서 적어서 고구려는 뭐라고 씁니까? 동명왕, 동명이 뭐예요? 동쪽이 밝아지게 하는 왕이다.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왕이다. 시조란 말이에요.
조금 더 한자화 되어 있는 거예요. 혀끝에는 좀 더 우리말에 가까운 것이고, 진한어라고 했는데 사실 어디까지가 진한어고 어디까지가 오화는지 구분이 어려울 겁니다. 다 이 진안도 어떻게 온 거예요? 진안도 북중국의 만리장성 부근에 살던 사람들인데 장성 쌓으라고 하니까 그걸 피해서 동쪽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바로 진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8년째 보면 뭐라고 외인이 군사를 동원하여 변경을 침범하다가 시조에게 하늘에서 내려준 덕이 단을 돌아갔다. 이건 인명이 나옵니까? 지명이 나옵니까? 뭐 개수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원래 혀끝에 기록에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 기록이 없었는데 나중에 신라 중기나 후기에 가서 시조의 성덕으로 외를 퇴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신라 아마 후대에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판단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외만 집어넣은 게 아니고 낭랑도 똑같아요. 그래, 낭랑을 물리치고 싶은 마음에서 아마 신라 중후기에 마찬가지로 집어넣었을 겁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19년조 변한이 항복해왔다. 변한 이국 레항인데 이게 변한이 한강변에서 멸망한 거예요. 한강변에서. 그러면 후한서의 삼국지에 변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백제에게 정복된 담로국들로 변한이에요. 그 변화는 그러니까 3세기 2세기 후반에 진안이 멸망하고 3세기 초에 변한이 멸망해요. 그래서 변진안 24국인데 백제가 변진안을 멸망시키고 그 24국으로 행정구역을 한 겁니다. 원래 진안은 12국이 아니었어요. 원래 6국뿐입니다. 그런데 진안 지역은 아마 영토가 컸던 게 아닌가. 전부 점령한 다음에 둘로 나눕니다. 다 분할해요. 분할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진안은 6국에 12국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명도 바꾸고 그렇게 된 그 백제의 소국 담록들로서의 변환이에요. 후산서 삼국지에 나와 있는 여기는 그 전에 변환이 항복했다는 그 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금성 싸움이 나와요. 금성이란 말 무슨 의미입니까? 쇠성이란 말입니다. 쇠성, 세성, 서라벌성, 동쪽성 같은 말입니다. 새가 순수한 우리말로 당시 오한족들이 쓰는 말에 동쪽이란 말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또 30년 뒤에 나와요. 낭랑 사람들이 군사를 동원하여 침범하려다가 국경 부근 사람들이 밤에도 문을 잠그지 않으며 노적가리와 들에 쌓인 것을 보고 말했다. 이것도 이제 혀끝에 위에 있는 8년제 외기록 같은 종류로 사건이 아닙니다. 버린다. 버린다. 그 다음에 마한이 나와요. 38년지에 보면은 뭡니까? 38년 봄 2월에 호공을 보내 마한을 봐야 돼. 호공이라는 건 직체인 같아요. 백제 본기에 나오는 좌보, 우보 같은 의미 아니었는가? 일종의 그 정승급에 해당하는 직책이 아니냐 싶어요. 마한을 예방하였다. 이 마한은 어떤 특징이냐면 백제에게 망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대동강 유역에서 남하온 이 준왕조선이에요. 그 남하온의 남쪽으로 온 한이라는 뜻입니다. 마한이란 말이 마가 순서로 말해 남이란 말이에요. 남쪽. 동은 세고 그렇습니다. 마한 예방하였다. 호공 중에 백제의 멸망되기 전 한왕체제가 마한입니다. 마한이 백제의 멸망되고 뭐로 어떻게 바뀌니까 진왕체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진왕체제의 마한은 백제인 거예요. 한왕체제의 마한은 이제 준왕조선이 남아온 것이고 이 백제가 마한을 멸망시킨 기록이 중국 사서에 안 나온다고 해요. 나옵니다. 후한서가 삼국지에 나와요. 1세기에 한왕체제가 진왕체제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마한 멸망하고 백제가 마한을 멸망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 39년주에 마한왕이 별세했다. 이 마한왕도 대동강조에서 남아온 준왕조 조선입니다. 마한이 별세했다. 즉 한왕체제의 마한입니다. 서한왕이 맞아요. 당시에 한강 중하류에 있었고 이 마한은 반면에 신라는 한강 중상류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보면 서쪽이죠. 그래서 서한이라는 건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 옥조 나오는데 동옥조, 사신이, 사신, 직책이 나오고 말 바쳤다, 숫자도 나오고 이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한강 중상류에 있으니까 옥저가 가깝죠. 그러니 뭐 옥저 만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0년 용 2마리 금성물이 나타났다. 이룡, 견어, 금성, 왕자들이 후계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죽어요. 사릉에 장사 지냈다. 나중에 천도할 때 시조 오면은 가져갑니다. 이장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혁거세 기록이 61년까지 있는데 이 중에 전부 다 한강 중상류 기록밖에 없어요. 기록 보면 남해안 기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혁거세 기록은 전부가 한강 중상류 기록뿐이다. 이겁니다. 이대 남해차차원 보겠습니다. 자, 앞에 용이 출연했다고 해요. 왕자들이 후계 싸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해 왕을 뭐라고 했냐면 적자다. 적자. 혁거세의 적자야. 적자라는 건 뭐냐면 본래는 왕이 될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실력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실력의 힘으로. 실력이 뭡니까? 주로 처가의 힘이에요. 장의 힘인데 뭐 누구 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남해 차차홍은 실력으로 왕자들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왕위를 거머쥔 사람입니다. 국가를 건국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뭡니까? 건국자에게 후계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남해조에 일식 기록이 몇 개 나오네. 그 중에 2개가 일어나지 않은 기록입니다. 여기 3년 기록 나오는데 후대에서 이동해 왔다고 봐요. 후대에 어떤지 모르는데 기록이 흔들립니다. 즉 2대 남해왕 기록들이 매우 이상해요. 이제 후대로부터 옮겨온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5년치에 보면 왕이 탈해가 어질다 어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장녀를 그에게 씹어냈다. 이건 본래 남해왕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해왕은 탈해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후대에 버류의 사금이 정권을 잡고 석씨가 왕통을 장악하고 왜 우리가 왕이 됐는가 정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유를 집어넣은 거예요. 왕통교체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왕통교체가 어떻게 평화적으로 됐겠어요? 박씨에서 석씨로 바꾸는 거, 석씨에서 김씨로 바꾸면서 아마 대규모 그 학살이 있었지 않을까 뭐 이런 것까지 예측이 되는데 평화적인 왕통교체는 중국사나 한국사 막론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씨를 다 밀어내고 석씨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자신들의 왕이었던 석탈해를 신라 왕력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들어가기로 합니다.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장녀를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탈해를 대부로 임명하여 군사와 정치에 관한 사부를 맡겼다. 대꾸를 맡겼다는 얘기인데 왕이 멀쩡해 살아있는데 사유에게 대권을 물립니까? 힘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후대 기록이라고 봐요. 후대 버류상의 왕권을 잡고 석탈해를 집어넣으면서 집어넣은 기록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이제 신기한 기록이 나오는데 11년조에 외인이 병선 100척을 보내 해변을 민간약 탄하였다. 육부 병정을 보내 막다. 병선 100척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해변을 민간약 탄하였다. 육부 병정으로 이를 방해. 이건 정확한 기록 봐요. 정확한 기록. 그런데 외인이 나타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도 안 나옵니다. 동떨어진 기록이에요. 동떨어진 기록. 즉 사건 전후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 원인과 결과 없는 기록이에요. 이것은 탈해 3년조에서 이동해 왔던 겁니다. 그 탈해 3년조에 어떤 게 있냐면 외국과 강화했다. 갑자기 외국과 평화조약을 맺는 일이 있어요. 뜬금없이 평화조약을 맺는 앞에 무슨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탈해 3년조에 있었는데 옮겨갔어요. 이것도 버류의 사금이 석시왕이죠. 정권을 잡고 옮긴 게 아닌가 의심됩니다. 그리고 해변의 민간을 약탈하였다는데 신라가 그 경주에 들어온 다음에 경주 동쪽을 정복해가지고 동해안에 도착한 것이 언제냐면 아달라의 사금 4년입니다. 157년이요. 157년에 처음으로 동해안까지 다다라요. 이제 정복을 해가지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157년 이전에 나와 있는 바다는 전부 김해바다예요. 경주항 남쪽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란색 기록은 경주항과 관련된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뭐 낭낭이 우리나라 내부에 빈틈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돌무더기 20개를 쌓아놓고 개수 나와 있고 이건 전부 사실입니다. 한강 중상류에 있기 때문에 낭낭 만나는 건 당연합니다. 당시 이제 지금의 평안남도 그 다음에 황해도까지 이제 낭낭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 중상류에서 낭낭과 충돌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13년에 또 일식 나오는데 이것도 후대에서 옮겨온 기록이에요. 후대에서. 그러니까 남해왕 기록은 흔들리는 이유가 결국 석탈해를 왕통에 집어넣다가 이제 기록을 입을 옮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6년을 보면 예왕, 이 동해인데 강원도에 지금 될 테니까 당연합니다. 한강 중상류니까 예 만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왕 이야기가 나오고. 자, 요약하면 뭡니까? 2대 남해왕 기록에는 외 기록이 딱 하나 나오죠. 여기 11년조 외인이 병선 100척을 보내. 그런데 이게 탈해조에서 옮겨온 기록이에요. 이 기록이 아니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기록이에요. 탈해조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왜 외국과 강화했다. 그 강화한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2대 남해차차원 기록에도 한강 중상류 기록만 나옵니다. 3대 유리사금 봅시다. 여기 보면 무슨 뭐 이제 탈해를 또 나오는데 누가 뭐 나이가 많아서 왕이 됐다.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나이 많아서 왕이 됐다. 말이 안 되고 이건 뭐예요? 그 석탈해를 왕통에 집어넣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버류의 사금이 이것도 삽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군연조에 보면은 유리사금 때 이 군연조에 부채제를 만들어요. 무슨 부 부채제를 하는데 그 이름 성은 후대에 왔을 수 있지만은 부채제 만든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부채제가 뭡니까? 오한조그 통치제요. 오한조그 이 통치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던 것을 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유의사금 정도 되면은 1대 2대 3대니까 충분히 통치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자신들의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새로운 게 없습니다. 조금 더 1위는 이벌찬, 뭐 2위는 이척찬, 3위 이제 그 세분화하고 이제 상세히 만든 거 뭐 그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사금 때 부채제 만든다는 것이 전혀 빠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13년조도 봅니다. 낭낭이 북조국 변경을 침경했다. 그 다음에 고구려왕 무율이 낭낭을 습격하여 그들이 낭낭인들이 투항해 왔다.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강 중상류에 있으니까 고구려왕 무율이 습격한 게 어디예요? 대동강역이에요. 그 유명한 낭낭공주와 호동왕자의 낭낭입니다. 이걸 함경도에 있던 무슨 뭐 낭낭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한강 중상류로 온다고 안 봅니다. 이거 대동강역이에요. 그 다음에 화려한 불례에는 두려운 홍매 기병을 북쪽경에 집범하였다. 맥국 우두머니가 이거 다 한강 중상류이기 때문에 당연한 기록입니다. 또 맥국이 나오고 34년조 여기도 탈해낸 신분이 국척이요. 국척이라는 얘기가 사유라는 얘기입니다.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고 공을 여러 번 세웠다. 석탈해가 유리사금 만든 적이 없습니다. 신라 왕통에 석탈해를 집어넣게. 그러니까 버류이사금이 왕이 돼서 받은 신라 박씨 왕통에는 석탈해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박씨 왕이 있겠죠. 자기들의 왕이었던 석탈해를 넣기 위해서 거기 박씨 왕 하나 빼버리고 석탈해 넣다 보니까 왜 석탈해를 집어넣어야 됐는가 하는 구차한 이 설명들이 나오는 겁니다.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이 3대 유리사금이 34년까지 있는데 왜는 글자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만납니다. 물론 가야도 없고 전부가 한강 중상류 기록만 나옵니다. 1대 2대 3대는 한강 중상류 기록만 나와요. 자, 이제 다 탈해사금 나오는데 뭐 앞에 자잘하게 싸웁니다. 탈해사금인데 나이가 몇이고 뭐까지 외국 동북 천리밖에 뭐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것도 버류사금이 집어넣은 걸로 봐요. 그런데 탈해사금 62년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잘 안 맞을 거예요.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나옵니까? 외국의 동북쪽 천리밖에 있다. 본래 그 나라 왕은 여국의 왕자를 삼아 임신한 칠경을 알았다. 왕은 사람이 쭉 나오고 어디 나와 있나? 그 상자는 처음에 자 앞에부터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알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비단으로 알과 보물을 함께 사서 상자에 넣어 바다에 끼워보냈다. 그 상자는 처음에 금관국 해변에 닿았다. 금관 사람은 이를 그이하게 거두지 않았다. 맞는 얘기입니다. 삼국유사에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석탈의 선단이 남해안을 돌아가지고 석탈의 선단이 출발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양자강 하류예요. 외국의 동북쪽 아닙니까? 삼국지 동인연을 보면 일본 열도와 필리핀 열도를 외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탈해가 그 외국 동북쪽에는 필리핀도 붙습니다. 필리핀에서 동북쪽이면 딱 방향이 양자강 하류가 돼요. 석탈의 선단이 한반도 쪽으로 해류가 남북으로 흐르기 때문에 오기도 쉬워요. 북상해가지고 남해안을 돌아서 처음에 김해에 상륙합니다. 김해와 부산 사이에서 김해에 상륙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야인들이 보니까 이게 단순히 가야 땅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강력한 세력이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양쪽이 충돌합니다. 김해에서 김관 사람은 이를 괴야에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수로왕 가야와 석탈의 선단, 석탈의 신라죠.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석탈해가 패해요. 만약에 석탈해가 승리했으면 석탈의 신라는 김해에 건국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석탈해가 패하고 어떻게 됩니까? 김해를 떠납니다. 석탈의 선단이 김해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북상합니다. 김해를 북상하면 경주예요. 아니 그 북상하는 게 아니고 부산, 울산을 돌아가지고 포항 쪽에 상륙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사에 보세요. 신라는 5세기까지 부산, 울산 앞바다를 못 지나갑니다. 임나가야의 세력권이라 거기를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경주가 항구이기 때문에 항주에 의해야만 김해바다를 북상하면 바로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가 경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쓴 것은 전부 다 경주항 관련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 나와 있는 석탈의 탈의 자금 기록은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에 금관가에 상륙해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금관가와 충돌이 벌어져가지고 패배해서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거두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떠나요. 떠나서 북상한 것이 도착한 것이 경주였다 이거죠. 이 석탈의 기록은 대부분 박씨 기록입니다. 박씨 기록이고 외 관련 기록 한두 개만 석탈의 기록이에요. 그 기록입니다. 여기 3년 정도 나와요. 3년. 석탈의 원년이 석탈의 선단이 김해가야를 떠나서 경주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3년째 이제 왕이 도암산에 올라가니 우산 모양의 검은 구름이 이거 불길한 증거입니다. 외국과 충돌하는 거예요. 외국 임나가야입니다. 왕물이 피어났다가 뱉어냈다. 그리고 갑자기 외국과 친교를 맺고 사실을 교환하였다. 여기에 이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남해 차차온 기록이 본래 여기 있던 기록인데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김부식이 실수로 올라간 게 아니고 버류사금 때 그 전쟁에서 온 기록만 남해 차차온 기록으로 올라갔다고 봅니다. 일식기록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개가 틀린 거죠.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에 있는 일식기록 중에 그 두 개만 옮겨간 기록 두 개만 연도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다른 기록들 전부 다 박씨 기록인데 마한장수 맹소가 보감성을 바쳐 함국하였다. 여기서 처음으로 마한장수 맹소 이 보감성이 지금 충청도 봅니다. 충북 지역 기록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 마한은 어떤 마한이냐? 백제에게 멸망하고 부흥운동 중인 마한입니다. 이 부흥운동이었어요. 마한장수 맹소가. 그 다음에 7년조 보면은 백제왕이 국토를 개척하여 낭자곡성까지 넓히고 사실문의 왕을 만나기 가지 않았다. 이게 어디입니까? 낭자 전부 충청북도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탈의 5년조 실제로 석탈의 기록이 아니고 어떤 박씨왕의 기록이겠죠. 5년주에 처음으로 충북지역 기록에서 그 다음도 충북지역 기록이 나와요. 그 다음 8년조 와산성 이것 충북지역 기록입니다. 구양성 충북지역 기록이에요.
왜 이렇게 충북 지역에서 전투를 합니까? 그 이유는 신라 수도가 바로 여기였기 때문입니다. 신라 수도가 당시 충북 지역에 있었어요. 와산수군이니까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씨의 출현을 알려요. 김씨의 출현. 무슨 왕이 밤에 금성 서쪽 시름의 나무 사이 나와서 닭이 우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날이 될 무렵에 호응을 보내지. 김씨 출현했는데 이 김할지는 그 진골 김씨의 시조예요. 진골 김씨. 이제 김씨의 출현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이것도 초대 진골 왕인 무열 왕 이후에 삽입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은 이제 뇌물이사금 때 혹시 들어갔거나 아니면 버프왕 때 들어갔거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후대 중에서 이 정도에서 여기에 삽입이 된 게 아닌가. 여기에 이제 이 김할지 출현을 알리는 거죠. 왜 하필이면 탈의 사금제가 됐습니까? 실제로 김할지가 신라에 나타난 것이 아마 연도가 이근이 보였어요. 그 연도만 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 탈의 9년조 여기에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시 와산성을 공격하고 백제와 점령했어요. 그래서 신라의 수도가 이 부근이었어요. 와산 충청북도 부근. 와산성은 수도 방위하는 성이었을 겁니다. 백제와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탈의 사금 11년조 보면은 박씨를 귀척으로 하여 국내의 주와 군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건 박씨왕 기록입니다. 석탈의 기록은 아닙니다. 만약 석탈의 기록이 있으면은 석씨겠죠. 박씨가 아니고. 그 다음에 주와 군은 오한족의 지방 통치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석탈의 기록이 아니고 다 박씨 기록입니다. 14년조 백제가 내침했다. 이것도 역시 박씨 기록이에요. 17년조 드디어 중요한 기록이 나오는데 왜 이 목출도를 공격했다. 이 목출도는 어디에 있는 섬입니까? 이 김해바다에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경주와 부산 사이에 있습니다. 왕이 각간 우호를 보냈는데 승리하지 못했다. 이후에는 안 나옵니다. 이후에는 그 목출도라는 섬이 다시는 안 나오는데 아마 그 육지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석탈의 기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석탈의를 신라 왕력에 박씨왕 대신에 삽입할 때 이제 석탈의 기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각간이라는 직책도 석씨겁니까? 원래는 박씨거라고 봅니다. 근데 집어넣을 때 이제 오한테 직책을 준 거죠. 각간이라는 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백제 만난 거. 백제 만난 거 전부 박씨로 기록입니다. 18년도, 그 다음 19년도에 와산성, 다시 20년도에 와산성, 전부 박씨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21년도에 최초로 가야를 만나는데, 이건 박씨 기록인지 석씨 기록인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알기 어려워요. 최초로 가야를 만나는데, 황산진 입구에 싸웠다. 이제 황산진 질투가 그 낙동강 부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외기록 2개와 가야기록 하나 3개만 남해안 기록입니다. 그리고 23년조, 24년조 가 나옵니다.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4대 탈의 사금 기록은 3개의 외 및 가야와의 접촉 기록 외에는 모두 충북지역 기록이다. 왜 그러냐? 이는 석탈의 기록을 삽입하며 두 신라의 기록이 합해졌기 때문이다. 이 박씨 기록 외에 석씨 기록이 합해졌어요. 21년에 가야를 만난 기록은 박씨왕 기록인지 석탈의 기록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석탈의 기록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이것도 나중에 석탈을 박씨왕 대신에 집어넣으면서 이 기록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녹화에서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